책은 기본서는 106페이지고요. 요약집은 40페이지. 아까는 번호 이어서 가는 거고요. 균형의 이동. 일요일날 또 뵙는 분들 있죠. 네, 오늘 일요일날 또 뵈야 되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수요공급 이론, 이번 주에는 수요공급 이론 하고, 수요공급 이론 배우면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실 게 이제 정책론이죠. 정책론. 이 두 개를 엮어서 지금 보시는 요약집 가지고 내용 설명할 거고요. 내용 설명할 거고. 그래서 요약집 갖고 공부할 때는 굳이 지금처럼 칠판에다 뭐 쓰고 할 필요 없겠죠. 다 요약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거 훑으면서 정리 좀 하고, 내용 정리하고, 그 요약집 안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볼 거예요. 요약집 안에 있는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10시부터 시작을 하면 6시 전에는 끝나겠죠, 뭐. 그래서 일찍 끝내드리는 이유는 딴 거 아니고, 그날 들은 내용은 그날 다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하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할 때, 아니, 일요일날 수업할 때는 오늘 한 내용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한 거 이틀 있다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수월하게 가겠죠. 그러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어쨌든 그날 한 거 가지고 수업 들은 거 가지고 그날 정리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2일 날에는 수요공급 이론만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여기가 투자론이죠. 뭘 투자론. 그래서 투자론 하고, 투자론 공부하면 이제 또 같이 묶어서 가야 될 게 금융론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내용 요약집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문제 볼 거예요.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대신 오늘 하는 것보다는 좀 자세히 해야겠죠. 수요공급 이론 할 때나 투자론 할 때나. 어차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처음 듣는 분들, 정리 안 되는 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실 거니까. 나는 뭐 사실 수요공급 이론, 투자론 다 알아서 뭐 굳이 특강까지 안 들어도 된다 그러면 집에서 편히 쉬시는 거고, 아니면 아니, 나는 도저히 수요공급 이론 아직도 잘 모르겠다, 투자론이 복잡하다 그러면 하루 나오세요. 왜냐면 투자론하고 금융론 홍보자서 공부하면 이거 하루 만에 못 끝내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루 만에 끝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두 부분 한 번 정도 더 들으시면 그래도 문제 풀러 가기 전에, 7월 달에 문제 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할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시라고 특강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일요일 날은 그렇게 해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10시 똑같이 오셔서, 일요일 날은 보니까 찾을 때 좀 편하던데요,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오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균형 이동 보실 거고, 제일 먼저는 개념부터. 균형 이동이라는 게 나타나려면 첫 번째,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디서 들어봤죠? 방금 전 시간에?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럼 누가 이동을 한다?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 또는 이 두 가지가 다 움직이면 당연히 원래 있던 균형과는 또 다른 곳으로 균형이 어떻게 하겠다? 움직여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균형의 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래 균형이라는 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원래 균형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가격, 균형 가격, 그때 양, 균형 양인데, 이 중에서 수요 또는 공급이 가격 이외 요인 뭔가 때문에 변한 거예요. 또는 이 두 가지가 다 변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 이외 요인 중에 뭔가가 변해갖고, 아까 설명드렸던 뭔가 중에 뭔가 변해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의 증가가 나타나서 공급곡선이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은 더 이상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 왜? 이 수요곡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 공급곡선은. 그럼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균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균형이 요 점에 있다가 요 점으로 어떻게 하는 현상? 옮겨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균형의 이동이라 불러요. 그럼 이건 균형의 이동의 개념이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면 그때 균형 가격과 그때 균형량도 새롭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균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도 얼마인가로 변할 테고 균형량도 몇 개인가로 변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균형이 이동했을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두고 뭐라 부른다? 균형의 이동 문제라고 불러요. 그럼 균형의 이동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가 반드시 어떻게 나오는 것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걸 다 뭐라 부르자? 균형의 이동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문제를 내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균형이 이동하려면 무조건 누가 변해야 돼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생겨야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를 주고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테고, 이 수요 또는 공급이 변한 주된 원인은 뭐예요? 누가 변해서? 가격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고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해서 이게 생긴 거니까 이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이걸 주고 이걸 묻든 이걸 주고 이걸 묻든 어쨌든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다 우리는 통틀어 뭐라고 부르자? 균형의 이동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문제를 내는 방법이니까 이걸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겠죠. 푸는 방법. 그래서 이 푸는 방법은 균형이 이동하는 종류와 관련이 있어요. 균형이 이동할 수 있는 종류. 그러면 균형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수요 곡선만 이동할 때도 생기겠죠. 그럼 이때 수요 곡선은 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서 증가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서 감소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급만 변화를 해서 균형이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급만 증가하거나 공급만 감소해서 균형이 이동할 겁니다. 그럼 이 균형의 이동은 사실 기본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걸 그래프 그려서 풀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가 균형이 이동하는 경우를 전부 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균형이 이동하는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볼 필요 없어, 사실. 책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래프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래프가 다 없어요. 그럼 뭐하러 봐?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그냥 요약집 갖고 공부하세요. 요약집 갖고. 어차피 요약집에 있는 내용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요약집에 있는 거 정리한 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요약집 갖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40페이지에는 균형의 이동 설명돼 있고 그 옆에 41페이지에 균형이 이동하는 유형을 쭉 나열해 놨죠. 그러면 제일 먼저 방가로 1번에 있는 게 요 네 가지 정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수요만 증가할 때, 수요만 감소할 때, 또는 공급만 증가할 때, 공급만 감소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그걸 표로 정리해 놨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표를 완전히 다 외우시는 거. 근데 이게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책에는 이 그래프까지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이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요약집 갖고 공부하시고, 얘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프 하나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 하나만 움직여서 균형을 찾으면 되고, 문제는 뭐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을 때,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일 때. 근데 이때는 그 요약집을 보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자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그래서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일 때는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유형 1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유형 2라고 하는 거. 책에도 이거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지는 않았을 뿐이에요. 기본서에도.
나눠는 져 있어요. 그래서 유형 1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냐면 얘는 지금 뭐에서 생긴 문제니까 수요와 공급이 변화를 해서 수요곡선 또는 공곡선이 이동해서 생긴 문제니까 문제에서 주어질 때 이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방향을 일단 줘요. 그럼 여기서 방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다? 수요와 공급이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가 어떻게 돼? 수요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이동하는 방향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 증가냐 감소냐를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준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움직였으니까 두 개가 다 움직였으니까 뭘 따져봐야 돼요?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가 크기를 따져야 돼요. 민법 점수만 올랐어요. 그럼 누가 더 점수가 많이 올랐는지 따질 필요 없죠. 그래서 개론도 30점 맞고 민법도 30점 맞았는데 두 번째 시험 보니까 뭐 민법만 40점 맞았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한 거예요? 당연하게. 왜? 얘는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변했는지 따라 안 줘도 다 알죠. 근데 민법도 점수가 올랐고 개론도 점수가 올랐어. 그럼 뭘 줘야 돼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 알아야지. 누가 더 많이 점수가 올랐는지. 그래서 뭐 개론이 20점 올라서 개론이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개론은 5점밖에 안 올라서 민법이 더 올랐을 수도 있고 얘는 얘도 10점 오르고 얘도 10점 올라서 그 오른 크기가 어떨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변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변했는지 반드시 뭘 줘야 돼요? 크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수요 공급 둘 다 움직인 거니까 수요 움직인 크기가 공급 움직인 크기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만 따지면 되니까. 두 번째, 수요 움직인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요 움직인 크기와 공급 움직인 크기가 어떨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경우를 두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형 1.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더 작다면 이럴 때는 균형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됩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형 1. 그럼 이거는 뭘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요약집에 41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유형 1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동그라미 3번에서 수요는 어떻게 됐고 증가,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 중에서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놨죠. 어떨 때? 수요 움직인 게 더 클 때, 공급 움직인 게 더 클 때, 수요 움직인 크기와 공급 움직인 크기가 같을 때. 그 중에서 몇 번째 거 설명한 거다? 두 번째 거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푸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 표를 싹 다 외워서 외운 대로 균형가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균형량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거를 외워 푸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를 외워서 푸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외워져 안 외워져? 안 외워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외워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자? 그래프. 그럼 그래프 그릴 때는 다 똑같아요. 이걸 그리든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원래 있던 균형에서 새로운 곳으로 균형이 옮겨가는 현상 아니에요. 그럼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원래의 균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래의 균형은 이제 얘가 수요곡선인 건 다 알죠? 그러니까 얘를 1번으로 표시하고 얘가 공급곡선인 건 이제 다 알죠? 그럼 얘도 1번으로 표시하세요. 왜? 원래 거라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있던 균형도 몇 번으로? 1번으로 표시해놔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한 이 그래프들 중에 뭘 그리더라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럼 수요 어떻게 됐대요? 증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공급은 어떻게 됐대요? 감소. 그럼 공곡선은 좌측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러면 이건 뭘 본 거예요? 방향 본 거예요. 방향.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대요?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더 많이 움직였댔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일단 방향은 잡아 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 많이 움직인 애는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곡선으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새로운 곡선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2번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는 그만큼 어떻게 움직였대요? 적게.
얘보다는 적게 움직인 거니까. 그럼 조금만 움직인 애는 원래 있던 곡선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새로운 곡선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2번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두 개가 교차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균형. 그럼 이것도 새로운 거니까 2번으로 표시하면 되죠. 그럼 항상 변화는 어디서 어디로 가니까? 1에서 2로 가니까. 위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로 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누굴 표시하는 거니까? 가격을 표시하는 거니까. 가격은 그만큼 어떻게 됐다? 상승했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뭘 나타내니까? 양을 나타내니까.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답은 뭐예요? 가격은 오르고 교역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가격은 오르고 교역량은 감소한다는 거 그래프로 찾아낸 거죠. 이 그래프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 수요와 공급이 따로따로 움직일 때 몇 개? 4개. 얘는 지금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니까. 41페이지 수요와 공급이 동시 증가할 때 3개, 동시 감소할 때 3개, 증가하고 감소할 때 3개, 감소하고 증가할 때 3개. 그럼 총 몇 개? 12개. 그럼 얘가 12가지, 12가지. 그래서 얘가 12가지, 얘 4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6가지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원래 있던 그래프 그려놓고 원래 있던 거 균형 그려놓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푸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문제를 뭐란다? 유형 1. 근데 유형 2는 뭐냐면 문제가 얘랑 조금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방향은 줘요. 즉 그 얘기는 뭘 줬단 얘기예요? 오른쪽 가느냐 왼쪽 가느냐, 즉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줬단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놓고 뭐에 대해서 물을 때? 균형가액과 교역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을 때 이걸 유형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으려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 뭐가 주어져야 돼요?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지가 주어져야죠. 근데 그에 대한 얘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처럼 수요가 조금만 움직여서 수요를 이만큼 이동시키고 공급은 이만큼 이동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수요가 많이 더 움직여서 수요는 이만큼 이동시키고 공급은 이만큼만 이동시켜서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두 개 움직임 크기가 똑같아갖고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럼 이 그래프는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때 그리는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그리는 방법은 어쨌든 원래 균형은 표시해놔야 되니까 원래 균형을 다 1번으로 표시해놔요. 그럼 여기 있던 원래 균형은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가 가봐야 4군데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즉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두 개가 동시에 움직였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뭘 찾으면 돼요? 어디로 갔는지만 찾으시면 돼.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때.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는 안 줬을 때. 모를 때. 그럼 무조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럼 무조건 오른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얘가 오른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얘가 양을 나타내니까 0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양은 어떻게 되는구나? 증가하는 걸 뜻합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지를 모르니까 가격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제자리에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갖고 푸는 거냐면 원래 42페이지에 이걸 정리는 해놨는데 그건 좀 이따 보시고 41페이지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1번에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어떻게 할 때? 증가할 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죠. 수요가 많이 움직이느냐 공급이 많이 움직이느냐 두 개 움직이는 크기가 똑같으냐에 따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느냐에 따라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변함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공통적으로 양은 균형량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증가했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세 가지 모두 다 양은 어떻게 되니까?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했다고 하고 가격은 어떤 경우인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불변도 아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알 수가 없다고 답하셔야 돼요. 불변이라고 하면 틀려요. 불변이라는 걸 아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는 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할 때예요. 근데 뭐를 안 줬을 때? 두 개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가 크기를 안 줬을 때. 그리고 왼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양은 무조건 감소했다는 얘기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그럼 위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면 갈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 안 줬을 때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지만 균형량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 줬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설명한 게 어떤 얘기예요? 그 41페이지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지만 그 경우 모두 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다 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저랑 다른 거 보시나? 41페이지 보시면 3번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를 보시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죠. 셋 다 뭐는? 가격은 다 어떻게 됐어요? 상승. 눈으로 확인하시잖아. 세 가지 경우 중에 뭔가 하나가 될 텐데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 근데 양은 셋 중에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 뭘.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밑으로 오는 거겠죠 뭘. 밑으로 오려면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 그럼 네 번째 경우는 수요는 감소하면서 공급은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가격은 무조건 하락할 때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라고 답하시면 되죠. 이게 그래프 갖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게 42페이지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유형 2라고 해놓고 수요와 공급의 이동 방향만 주고 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그 네 가지 중에 뭔가인지 찾아내시면 되죠. 그럼 40페이지와 41페이지 표로 정리해 놓은 건 뭐 때문에 정리한 거예요? 다 외우시라고. 외우시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외우시는 게 죽어도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라? 그래프 그리세요. 근데 문제 유형을 둘로 나눠야죠. 문제도 두 개가 나눠서 나누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기본서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집에 44페이지 가보시면 요약집 44페이지 요약집 44페이지 가시면 3번 봐요. 3번.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주택의 생산 비용이 감소했다. 그럼 생산비가 감소한다는 가격 이외 요인을 줬죠. 그럼 이거는 누구를 변화시켜요? 공급. 공급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키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생산비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공급이 어떻게 하는구나? 증가하는구나를 한 단계 건너뛰고 물은 거죠. 그럼 공급 증가를 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많은 소비자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택 생산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택 구입을 연기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은 주택 구입을 연기했다는 거죠. 그럼 구입을 연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걸 준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준 건 뭐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을 줘서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고를 준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어요? 주택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라고 해놓고 뭐에 대해서 묻는다?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죠. 수급량은 균형량을 뜻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문제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을 주고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균형의 이동. 그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떻게 하셔라? 다 외운 대로 하세요. 외우신 분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그래프 그리세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경우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였는데 동시에 움직였잖아요. 동시에. 그럼 동시에 움직였으니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야죠. 그럼 얘는 유형 1이다 2다. 유형 2. 왜?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방향은 줬는데 증가한 공급하고 감소한 수요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요?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형 2. 그럼 유형이는 뭘 그려라? 어디로 갔는지만 찾으면 된다니까? 그럼 수요 어떻게 됐고? 감소. 공급은 증가했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내려온 거.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반드시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변화가 없을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게 답은. 그래서 3번. 4번 봐요. 아파트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 수급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럼 얘는 아예 문제에서 제목을 줬죠.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균형의 이동. 이게 균형 이동 문제죠. 그러면 이걸 다 외우신 분들은 머리에서 그 표를 떠올리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릴 준비하시면 돼? 그래프 그릴 준비하면 돼요, 그래프. 그럼 1번 봐요.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감소했다. 그럼 지금 하나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만 움직였던 여러 개가 움직였던 일단 이동할 때는 원래 균형부터 그려놓으랬죠. 그래서 원래 균형, 원래 있던 수요곡선 1번, 원래 있던 공급곡선 1번, 원래 균형 1번 표시해놓고 누구만? 수요만 감소했댔죠. 그럼 수요곡선만 좌측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네. 그럼 새로운 균형 2번 여기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했고 양은 감소하죠. 그래서 뭐라고 답하시면 돼? 가격은 하락했고 균형 양은 감소했고. 그럼 1번은 맞다 틀렸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4번은 1번이 답이라서 그래프 하나만 그리고 만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5번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틀린 게 5번에 있다. 그럼 그래프 몇 개 그려야 돼? 5개 그려야지 뭐. 하나 더 그려봐요. 3번 봅니다. 3번. 4번에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그럼 지금 얘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했죠. 그럼 무조건 뭘 따져라? 유형 1이냐? 유형 2냐? 그럼 얘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어떻게 됐다는 거? 증가했다는 방향 줬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움직였대요? 공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말이 아직 서툰 거죠. 대한민국에 입국하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읽어봐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그럼 누가 크다는 거예요? 수요가. 학교론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래요. 대한민국에 입국하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아직까지 코리안이 조금 어색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거니까 수요가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뭐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럼 그래야 될 그래프는 유형 1이에요, 유형 2요? 유형 1이요, 1. 그럼 유형 1 그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원래 있던 그냥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신다?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수요도 어떻게 됐대요? 증가. 공급도 증가.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수요가. 그럼 많이 움직인 수요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2번. 조금만 움직이는 공급은 최대한 원래 있던 그래프에 가깝게 그려서 2번. 그럼 항상 변화는 1에서 2로 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 거고? 상승. 양은 오른쪽 갔으니까 증가.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하고?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했다가 맞는 문제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다 외워서 푸셔도 되고 그래프 그리셔도 되고. 근데 나는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갖고 눈 감고도 그린다. 그렇다면 이제 뭘 꿈꾸는 거예요? 그래프 안 그리고도 푸는 거. 그래서 그 안 그리고도 푸는 방법이 42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양가로 3번에 보면 문제풀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놨죠. 그래 놓고 4번에 있는 결국이라고 돼 있는 얘기예요. 4번에 있는 결국이라고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균형의 이동 문제라는 건 결국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몇 가지?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누구랑 누구의 변화? 균형 가격의 변화와 균형 양의 변화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게 균형 이동 문제니까. 그럼 가격의 변화는 뭐 나타나는 모양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원래는 세 개예요. 불변도 있으니까. 근데 불변은 뭐 빼고. 균형 가격의 변화는 둘 중에 하나죠. 뭐 가격이 어떻게 증가해? 가격은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아직도 이걸 구별 못하는 분이 있어. 가격은 어디에 있어요? 세로축에 있잖아요. 세로축.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감소 좀 시켜주세요 이래?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증가 좀 할게 이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 조선말이. 가격은 위아래로 움직이죠. 위아래. 그러니까 뭐예요? 증가하거나 아니 상승하거나 상승하거나. 아유 술에 들깨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항상 술에 취한 계신 분이 있지. 그래서 구별 잘하세요. 증가는 아니 그다음에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 가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뭐예요? 0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증가.
0으로 가까워가면 감소. 그러면 양은 증가 아니면 감소지 뭘.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외워서 확인하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든. 근데 이제 그래프 안 하고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프 안 그리고. 왜? 가격은 어떨 때 상승한다고 배웠어요? 방금 전 시간에? 그쵸? 초과 수요 발생할 때. 나머지 분들은 다 뭐예요 지금? 가격은 어떨 때 오른다고 배웠어요? 초과 수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과 수요라 여기쯤 써놨나? 여기쯤에다가 초과 수요 해놓고 별표 해놓고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 어떻게 된다? 상승. 그것만 알고 있으랬잖아요. 그것만. 그럼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가격은 어떨 때 하락한다? 초과 공급. 그러면 결국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가격은 오른지 내린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는 지금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만 비교하세요. 이게 수요가 변했든 공급이 변했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늘어난 양과 줄어든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양은 어떨 때 늘어나겠어요? 증가와 감소 중에 누가 더 크면? 증가한 게 더 크면. 늘어난 건 100개인데 줄어든 게 50개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늘어 줄어? 늘죠. 그것만 확인하시라고. 반대로 증가한 크기와 누굴 비교해서 감소한 크기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면 감소가 더 크면 당연히 양은 감소하겠죠. 이것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든 별 난리를 치든. 그럼 확인해 봐요. 아까 44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방금 전에 뭐로 풀었어요? 그래프로 풀었죠?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1번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는 감소한다. 초과 수요에 초과 공급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손을 가슴 위로 모으세요. 손을 모아 그냥. 아이 그렇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손 모으라니까. 손 모아. 확실한 방법 알려드리니까. 손 모아요. 왼손은 무조건 수요입니다. 왼손은. 왜? 이것도 헷갈리는 분 있어. 왼수요. 왼수. 에이 왼수 같은 분들. 왼수가 수요예요. 왼손이. 그 다음에 오른손은 그럼 뭐예요? 공급.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이 손을 가지고 방향을 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 4 더하기 5 잘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 4를 일단 이렇게 하고 5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 풀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 푼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혼내진 않았잖아요. 감독관이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푸시면 돼. 자, 문제에서 공급은 어떻게 됐대요? 공급은 불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죠. 오른손은. 왼손 수요는 어떻게 됐대요? 감소. 그럼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요? 초과 공급.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초과 공급입니다. 그럼 지금 1번은 무슨 상황이에요? 초과 공급이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락했잖아. 그래서 아까 가격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락한다고 했죠. 그래프 안 그리고 확인했잖아. 그러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확인했으니까 이거 손은 내려도 되죠? 그럼 차렷.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돼? 두 번째 확인할 건 증가 크기와 감소 크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공급은 변화가 없고 수요만 감소했잖아요. 감소. 그럼 증가가 커 감소가 커? 당연히 감소가 크지. 증가는 없는데 무슨 감소가 당연히 큰 거죠. 그럼 양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니까? 못 알아듣는데 안 알아듣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시면 돼. 그래프 안 그리고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 한다는 거?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봐요.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초과 수요의 초과 공급이요? 잘 모르겠어요. 금방은.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모아. 그래서 수요는 어떻게 됐대요? 증가. 이것도 왜 내려가? 증가했는데 수요가. 수요가 증가했으면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위로 가겠죠? 공급은 어떻게 됐대요? 증가. 누가 더 많이 증가했대? 수요가. 그럼 수요가 왼손이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초과. 수요지 뭘. 그럼 가격은? 그래서 상승한 거예요. 아직도 가격이 증가한다는 분이 있어. 엘리베이터 타서 꼭 그렇게 하세요. 저는 증가시켜주세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서 이거 증가하는 엘리베이터예요? 감소하는 엘리베이터? 그렇게 얘기해. 반드시 꼭.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확인했잖아요. 그럼 손은 어떻게 다 써먹은 거잖아 이거. 그럼 다시 어떻게 해? 창피하니까 빨리 차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거 이렇게 손가락 풀면 대놓고 이렇게 못 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잖아. 빨리 차려 타시고. 그 다음에 양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증가 크기와 감소 크기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됐어요?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죠. 그러면 감소는 아예 없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가 두 개니까 따따블로 증가했겠죠. 뭘. 그래서 양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럼 그래프 안 그리고도 풀었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 그래프 그리시면 돼. 이게 원칙이니까. 더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싹 다 외우는 거. 더 좋은 방법. 그래서 외워서 푸시든 그래프를 그려 풀든 아니면 이걸 이해해서 풀든 마음대로 하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으로. 3번도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3번도.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주택의 생산비가 감소한 건 아까 뭘 나타낸다?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주택의 구입을 연기했다라는 건 수요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택 가격과 주택 양에 대해서 알아야죠. 아니, 가격과 양의 변화에 대해서. 그럼 일단 가격을 알려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요? 잘 모르겠으면 손 모아요, 그냥. 뭘 고민해. 손 모아서 수요는 어떻게 됐대요? 수요는 감소했잖아요, 감소. 공급은 증가. 그럼 초과 공급 아니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죠. 그럼 가격 알아냈으니까 손은 다 써먹었으니까 빨리 내리고. 그 다음에 뭘 비교해라? 증가한 크기와 감소한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증가한 크기와 감소한 크기. 그럼 증가가 커요, 감소가 커? 그딴 말이 어디 있어? 증가는 몇 개 늘었어? 감소는 몇 개 줄었어요? 모르잖아. 그럼 증가한 크기와 감소한 크기를 모르죠. 그럼 둘 중에 뭐라고 답해 못해? 그러니까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답했지. 모르는데 아는 척 할 거 없어요. 그냥 모르면 뭐 하시면 돼? 그래프 그리시면 돼. 원래대로 그게 푸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래프 그리려면 재수 없으면 몇 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5개. 편하신 대로 하시라는 얘기. 다만 이거를 처음부터 안 가르쳐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요와 공급 중에 누군가가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인 애가 나오면 이거로는 해결을 못 해요. 이거로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는 그릴 줄 아셔야 돼. 그래프.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거 갖고 하다가 틀리지 마시고 그래프 그리는 게 완벽해진 분들에 한해서 이거 준비하시는 거죠.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문제다? 균형. 그 중에서 균형의 이동. 한 문제는 무조건 됩니다. 균형에서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오든 주먹질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 건 이제 45페이지 가시면 탄력성이 나오죠. 탄력성은 똑같이 2로 표시하는데 얘는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탄력성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근데 그 5가지를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부터 정리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일반적 개념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얘기가 기본서로는 110페이지예요. 기본서로는 113페이지 나와요. 113페이지 있고 요약집으로는 4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게 탄력성의 일반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탄력성은 반드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럼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우리 뭐 설명할 때? 수요법칙 설명할 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가격처럼 먼저 변한 애가 독립변수고 수요량처럼 나중에 변한 애가 종속변수죠.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게 일반적 개념은 이와 같이 독립변수가 변하면 그걸 영향을 받은 누가? 종속변수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종속변수가 변화는 뭐가 궁금한 거다? 정도가 궁금한 거예요. 변화는 크기. 그래서 그 종속변수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해서 수치로 나타낸 값을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 탄력성이라는 건 누가 변해서 누가 변할 때? 독립변수가 변해서 종속변수가 변할 때 이 종속변수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건지 적게 변하고 있는 건지, 즉 민감하게 변하는 건지 덜 민감하게 변하는 건지 이걸 측정한 수치를 두고 탄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탄력성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종속변수가 많이 변했냐? 적게 변했냐? 이것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로 나타내니까 일정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이에요. 그럼 그 수치가 갖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탄력성 값이 갖는 의미. 그래서 탄력성 값이 갖는 건 독립변수가 1%가 변할 때 과연 종속변수는
몇 퍼센트 변한 건가요? 이걸 나타내는 게 탄력성 값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탄력성 값이라는 건 독립변수 1% 변할 때 누가 변한? 종속변수가 변한 퍼센트 값이에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내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기본서 한번 가보시면, 기본서에 135페이지에는 20번 문제 하나 볼게요. 135페이지에는 20번. 135페이지는 20번. 20번 보면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계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주어졌습니다. 아직 내용은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는데, 가계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라고 탄력성 값을 준 거죠. 그럼 이 0.9와 0.5가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값. 수치로 표시된. 그럼 이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은 4% 증가할 때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물은 문제예요. 그러면 얘를 접근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뭘 알려줬으니까 두 가지 탄력성을 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편의상 이 D로 표현합니다. 값이 얼마라는 거? 0.8, 0.9.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편의상 이 M으로 표시할게요. 얘는 0.5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가계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안 배운 분들은 이 수요의 가계 탄력성은 독립변수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독립변수인 소득이 변해서 종속변수인 수요량이 변하는 걸 나타내요. 그러면 수요의 가계 탄력성의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누구더라? 가격. 종속변수는 수요량이에요. 이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독립변수가 누구더라? 소득. 수요량은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0.9다, 0.5다라는 거의 뜻은 뭐예요?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인 수요량은 0.9% 변한다는 뜻인 거고, 얘가 0.5라는 얘기는 뭐예요? 독립변수인 소득이 1% 변할 때 종속변수인 수요량은 0.5% 변한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건 문제에서 줘, 안 줘?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지, 그 의미를.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물었어요? 이 가격이 얼마큼 변했다? 가격이 2% 상승했고, 그럼 가격 2% 변한 것 때문에 수요량은 얼마인가 변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변했대요? 소득이 얼만큼? 4%만큼 증가했대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아까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소득 증가하면 수요는? 언제부터 그렇게 배웠어? 소득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한다고 배웠죠. 단 정상제일 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이 재화는 정상제라고 줬죠. 불과 설법한 지 1시간 전에. 그러면 4% 증가할 때 수요량은 또 얼마큼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량은 총 몇 번 변한 거예요? 2번 변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전체 뭘 구해라? 변화율을 구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이 값이 얼마큼 변했는지는. 이 탄력성 값의 의미 알면 돼요, 의미. 얘가 1% 변할 때 0.9% 변하는 건데 2% 변했을 때 얼마 변하는지 알고 싶으면 그냥 두 개 곱하세요. 그럼 얼마만큼? 1.8%만큼 변하죠. 증가한다, 감소한다? 무슨 법칙 때문에? 수요 법칙. 이걸 1.8%는 못 구해도 돼요. 탄력성 문제니까. 근데 뭐는 꼭 알아야 돼?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건 무조건 아셔야 돼. 왜? 수요 법칙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럼 1.8% 감소한 거예요, 감소. 그 다음에 소득이 1% 변할 때 얘가 0.5% 변하는 애가 4% 변했을 때 몇 프로 변했는지 알고 싶으면 두 개 곱하세요, 그냥. 그럼 얼마 나와? 2%.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소득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두 가지 다 변한 거 전체 계산하면 얼마 돼요? 1.8% 줄었다가 2% 늘었으면 최종적으로는 0.2%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 찍는 분들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1.8% 변했고 2% 변했으니까 두 개 더하니까 3.8%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진짜 뭐도 모르는 분. 수요 법칙도 모르고 문제 푸는 분들. 못 구하는 건 차라리 나아요. 왜? 이거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거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수학은 그렇게 어렵다며. 그렇다면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려워갖고 개론이 어렵다며. 그러니까 계산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뭔 아셔야 돼?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거. 이게 수학이랑 뭔 상관이야?
그래서 3.8% 찍는 분들은 어디 가서 학교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럼 누가 그래? 윤현일 교수님. 0.2 찾는 분들만 저한테 배웠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자주 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잘 알고 계시고. 세 번째, 탄력성 값을 실제로 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구할 일이. 그러면 요 0.9라는 건 결국 어떻게 구한 거예요? 0.9라는 건 2를 1.8로 나눈 거죠. 이게 어려워? 그러면 이거로 해봐요. 요 0.5라는 건 어떻게 구하신 거다? 4를 2로 나눈 거잖아요. 아니지, 거꾸로지. 다시 2를 4로 나눈 거죠. 2를 4로. 2를 4로. 그러면 요 2가 뭐예요? 2가 종속변수의 변화율. 그 다음에 4%는 독립변수의 변화율.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2를 1.8로 나눌 게 아니라 1.8을 2로 나눠야죠. 그럼 1.8이 뭐요? 종속변수의 변화율. 2는 독립변수의 변화율. 그럼 결국 탄력성이라는 건 뭘 뭐로 나누면 되는구나.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독립변수의 변화율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걸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든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만 누구랑 누구랑만 다른 거예요.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가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가 5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탄력성의 종류는 모든 종류가 5개가 아니에요. 탄력성은 무조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관계만 있으면 다 측정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중에 5개예요. 그럼 이 5가지 탄력성의 종류는 다 누구와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독립변수가 누구고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누군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다? 가격과 수요량, 가격과 공급량.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까 문제 풀 때 나왔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해서 그 물건의 공급량이 변할 때 이 공급량이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를 측정하는 탄력성도 있다는 거죠. 이걸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독립변수에는 수요량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독립변수에는 가격도 있지만 가격 이외의 것도 있잖아요. 가격 이외의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소득. 그럼 소득이 변하면 누구한테만 영향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소득의 증가는 수요만 변화시킬 뿐 공급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변하는 건 수요량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 소득 변에서 수요량 변할 때 얘가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탄력성도 있어서 이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무조건 외우라는 거 하나 있었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중에 무조건 외우라 했던 거. 관련제인 대체제 또는 보완제 가격이 변하면 또 다른 제와의 수요가 변한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라고 하는 관련제, 이걸 X제라고 해봐요. X제 가격이 변해서 Y제 수요량도 변하고 공급량도 변하죠. 그래서 수요는 어떻게 되고 대체 가격이 오르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근데 이때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적게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많이 감소할 수도 있고 적게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얘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뭘 한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장 공급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배워 안 배워? 안 배우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공부량이 줄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중에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기도 하지만 수요량, 공급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법칙 설명할 때는 가격 변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수요량 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야죠. 그래서 아까 뭐 한 거예요? 손 모아서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이 변해서 누가 변하기도 하니까 가격이 변하기도 하니까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려면 가격이 올라가려면 초가 수요해야 되니까 수요는 증가해야 되고 공급은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 이 가격이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 이걸 나타내는 탄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다 그래서 가격 신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탄력성이 이 5가지밖에 없다? 절대 아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있으면 탄력성을 다 특정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탄력성이라 불러서 배우는 게 이 5가지 배우는 거예요. 5가지. 이 5가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게 탄력성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는 제일 먼저 나오는 수요의 가이탈성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서류는 104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요약집으로는 4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다시 갑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